GOP에서 폭행당해서 실명 위기 처한 5대 독자 이등병. 알고 보니 엄마가 사성 장군 합참의장의 이모들이 3스타 2스타 1스타인 미친 집안이었고 건드려선 안 될 놈을 건드린 대가로 군대 한 사단이 참교육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고성군의 겨울은 지옥보다 차가웠다. 칼바람이 낡은 생활관 창문을 때릴 때마다 유리창이 비명을 질렀다. 율곡부대 최전방 초소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썩어가는 악취가 진동했다. 내무반의 공기는 무거웠고 병사들의 숨소리조차 얼어붙어 있었다. 이등병 독고휘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관물대 모서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허벅지는 이미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다. 마석두 병장이 군화를 신은 발로 독고휘의 어깨를 툭툭 쳤다. 흙과 눈이 엉겨붙은 군화 밑창이 독고휘의 깨끗한 전투복 상의에 더러운 자국을 남겼다. 독고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마석두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보지. 독고휘는 즉각 대답했다. 아닙니다. 마석두는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 조각을 손바닥에 탁탁 쳤다. 그 소리가 좁은 창고 안을 날카롭게 울렸다. 이 창고는 폐쇄된 보일러실이었다. 감시 카메라가 없고 간부들의 순찰 동선에서 벗어난 곳이다. 이곳은 마석두와 그의 추종자들이 신병들을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끌고 와 화풀이를 하는 처형장이었다. 내가 5대 독자라고 했나? 귀하게 잘하셨어. 마석두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가득했다. 그는 독고휘가 입대할 때 입고 왔던 옷이나 말투에서 풍기는 귀티를 본능적으로 싫어했다. 사회에서 배달일을 하며 무시당했던 마석두에게 군대는 유일하게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곳에서만큼은 서울 명문대를 다니든 부잣집 아들이든 자신의 발 아래에 있어야 했다. 독고휘가 침묵하자 마석두의 발길질이 명치를 강타했다. 짧은 신음과 함께 독고휘가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숨이 턱 막히며 폐가 쪼그라드는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 무릎을 꿇어야 했다. 늦으면 더 큰 폭력이 날아온다는 것을 지난 2달간 뼈저리게 학습했기 때문이다. 독고휘는 몸을 떨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마석두는 그런 독고휘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보통 이 정도 괴롭히면 눈빛이 죽고 비굴해져야 하는데 독고휘의 눈동자는 여전히 맑고 단단했다. 그 고고함이 마석두의 열등감에 불을 질렀다. 눈 깔아. 독고휘는 시선을 내렸다. 하지만 마석두는 만족하지 못했다. 건방진 놈. 여기가 군대지 내가 살던 도련님 세상인 줄 아나 본데. 내가 오늘 그 누나를 뽑아버리든지 해야지 원. 마석두는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다. 옆에서 망을 보던 상병 조두철이 낄낄거리며 거들었다. 병장님. 이 새끼 아까 저녁 점호 때도 표정 굳어 있었습니다. 군기가 덜 들어도 한참 덜 들었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교육하시죠. 마석두는 시익 웃으며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목표는 독고휘의 헬멧이었다. 깡 하는 소리와 함께 헬멧이 찌그러지며 독고휘의 머리가 크게 흔들렸다. 충격으로 눈앞이 번쩍였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다. 마석두는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는지 헬멧이 벗겨진 독고휘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쳤다. 쿵 소리와 함께 독고휘의 뒤통수가 시멘트 벽에 부딪혔다. 그리고 마석두의 주먹이 독고휘의 왼쪽 눈을 정통으로 가격했다. 퍽.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좁은 보일러실을 채웠다. 독고휘는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을 굴렀다. 왼쪽 눈에서 뜨거운 액체가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시야가 붉게 물들더니 이내 칠흑 같은 어둠이 왼쪽 시야를 덮쳤다. 극심한 통증이 뇌를 파고들었다.
안구 안쪽이 터져나가는 듯한 고통이었다. 마석두는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생각보다 타격이 컸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표정을 수습하고 바닥에 쓰러진 독고휘의 배를 걷어찼다. 엄살 부리지 마. 일어나. 독고휘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왼쪽 눈이 보이지 않았다. 단순히 멍이 든 수준이 아니었다. 빛조차 느껴지지 않는 완전한 어둠이었다. 공포가 고통을 압도했다. 안 보입니다. 독고휘가 쥐어짜듯 말했다. 피가 입으로 흘러들어와 비릿한 맛이 났다. 뭐? 안 보여. 지랄하고 있네. 쉬워하지 마라. 안 보입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독고휘의 목소리에 물기가 섞였다. 마석두와 조두철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독고휘의 왼쪽 눈은 핏빛으로 충혈되다 못해 검은 자위의 위치가 틀어져 있었다. 마석두는 당황했지만 이내 비열한 본성이 튀어나왔다. 그는 쭈그리고 앉아 독고휘의 멱살을 잡았다. 잘 들어. 너 넘어진 거야. 작업하다가 미끄러져서 파이프에 부딪힌 거야. 알았어. 딴소리하면 내 군생활 남은 기간 내내 지옥을 보여줄 거다. 알겠냐고. 독고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다.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강인하지만 따뜻했던 어머니. 어머니 죄송해요. 독고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야. 마석두가 독고휘의 뺨을 때려보았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조두철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병장님, 얘 숨소리가 이상합니다. 의무대 불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 커지면 우리 영창 갑니다. 마석두는 욕설을 내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젠장. 재수옴 붙었네. 일단 옮겨. 계단에서 굴렀다고 해. 입단속 확실히 시켜. 두 사람은 축 늘어진 독고휘를 짐짝처럼 들어올려 의무대로 향했다. 강원도 고성의 밤하늘에는 무심하게도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독고휘가 흘린 붉은 핏자국 위로 하얀 눈이 덮이며 증거를 지우고 있었다. 제22보병사단 의무대는 열악했다. 군의관은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하며 들어왔지만 독고휘의 상태를 보자마자 안색이 변했다. 안화골절이 의심되고 망막 박리가 진행 중일 확률이 높았다. 게다가 동공 반응이 없었다. 이거 여기서 못해. 당장 국군 수도병원으로 후송해. 헬기 띄워야 하는데 날씨가 이래서 앰뷸런스로 가야 해. 서둘러. 군의관의 다급한 외침에 의무병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마석두는 의무대 구석에서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는 독고휘가 실려나가는 것을 보며 속으로 빌었다. 제발 죽지만 마라. 그리고 입 닥치고 있어라.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부대를 빠져나갔다. 눈길을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독고휘는 잠시 의식을 되찾았다. 흔들리는 차체, 소독약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들리는 의무병의 무전 소리. 환자 의식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안 좋습니다. 실명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합니다. 좌안 실명 가능성 높음. 실명. 그 단어가 독고휘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5대 독자. 가문을 이어야 할 자신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런데 적군도 아닌 아군에게, 그것도 고작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하여 눈을 잃게 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억울함에 눈물이 흘렀지만 왼쪽 눈에서는 피눈물만 흘러나올 뿐이었다. 독고휘는 떨리는 손을 들어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수첩을 꺼내려 했다. 그 수첩 안에는 어머니의 비상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입대할 때 어머니가 쥐어주며 정말 위급할 때만 쓰라고 했던 직통 번호였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의무병이 그를 제지했다. 움직이지 마세요. 출혈 심해집니다. 전화. 전화 좀. 누구한테요? 부모님께는 부대에서 연락할 겁니다. 아니야. 내가 해야 해. 부대는 거짓말을 할 거야. 그들은 은폐할 거야. 독고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마석두가 했던 협박. 작업하다 다친 것으로 조작하려는 시도. 독고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의무병의 팔을 잡았다. 어머니. 어머니께. 의무병은 환자의 절박함에 못 이겨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보안 규정 위반이었지만 죽어가는 사람의 소원을 무시할 수 없었다. 번호 말씀하세요. 독고휘는 흐릿한 기억을 더듬어 번호를 불렀다. 의무병은 번호를 누르면서 고개를 갸웃했다. 뒷자리가 1번이라니. 예사롭지 않은 번호였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차갑고 지적인 중년 여성의 목소리.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독고휘는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왈칵 눈물을 쏟았다. 어머니. 저 휘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목소리의 톤이 급격하게 바뀌었다. 휘냐? 지금 시간은 일과 시간일 텐데.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왜 그래? 살려주세요. 어머니. 눈이. 제 눈이 안 보여요. 그 한마디에 달리는 구급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내 합참의장 집무실의 공기는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났다. 누가 그랬니? 염라의 의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활화산 같았다. 선임이 때렸어요. 어머니. 무서워요. 독고휘는 다시 혼절했다. 의무병은 당황하여 전화를 끊으려 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의무병의 손을 멈추게 했다. 여보세요. 거기 의무병인가? 관등 성명대라. 의무병은 저도 모르게 차렷 자세를 취할 뻔했다. 목소리만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힘. 그것은 별 하나 둘의 위압감이 아니었다. 상병 김민수입니다. 지금 내 아들. 독고휘 이등병의 상태가 어떤가? 있는 그대로 보고해. 거짓이 섞이면 너 또한 군법 회부다. 좌안 안화골절 및 안구 파열 의심됩니다. 현재 국군 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 중입니다. 알았다. 김민수 상병. 자네는 내 아들을 지켜라. 내가 도착할 때까지 털끝 하나라도 더 건드리는 놈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사살해도 좋단. 내 명령이다. 전화가 끊겼다. 김민수 상병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방금 자신이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사살해도 좋다니. 도대체 이 이등병의 어머니가 누구길래. 한편 서울 용산 국방부. 대한민국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 염나희 대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액정에 금이 가 있었다. 무의식 중에 악력으로 부러뜨린 것이다. 그녀는 책상 위에 있는 비상 호출벨을 눌렀다. 곧이어 전속부관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부르셨습니까? 의장님. 헬기 대기시켜. 목적지는 국군 수도병원이다. 알겠습니다. 일정은 모두 취소합니까? 전부 취소해. 그리고 지상작전 사령관, 국군 방첩 사령관, 특전 사령관 연결해. 부관은 염나희의 표정을 보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지난 30년간 군 생활을 하며 수많은 장군을 모셨지만 저런 표정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전쟁터에서 적의 목을 베기 직전의 장수가 짓는 표정.
아니 자식을 잃을 위기에 처한 어미 사자의 표정이었다. 지금 당장 연결해. 염나희가 책상을 내리쳤다. 두꺼운 원목 책상이 쩍 하고 갈라졌다. 내 새끼 눈을 멀게 한 놈들. 그리고 그걸 방치한 놈들. 그녀의 눈에서 푸른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이 나라 지도에서 그 부대 자체를 지워버리겠다. 염나희는 집무실 벽에 걸려있는 자신의 정복을 바라보았다. 어깨에 빛나는 4개의 별. 오늘 그 별들이 피로 물들 것이다. 전군 비상걸어. 진돗개 하나다. 아니, 그건 약해. 염나희는 외투를 집어들며 씹어뱉듯 말했다. 이건 내 개인적인 전쟁이다. 감히 합참의장의 아들을 건드려. 그녀의 전화가 연결되었다. 첫 번째 통화 대상은 첫째 동생이자 야전의 지배자. 지상작전 사령관 염광분 중장이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광분아. 염나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휘가. 우리 휘가 맞아서 실명 위기란다. 전화기 너머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였으리라. 그리고 염광분의 목소리가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처럼 변했다. 어느 부대입니까? 22사단. 율곡부대. 지금 즉시 제 예하 군단 병력 이동시키겠습니다. 탱크 밀고 가서 다 깔아뭉개버리겠습니다. 기다려. 나도 간다. 헬기 띄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염나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불타오르는 22사단 연병장만이 보였다. 5대 독자.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 내가 군인이라는 이유로, 장군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지 않으려 그 험한 곳에 보냈는데 그 결과가 이거라면 나는 오늘부로 군인이 아니다. 그냥 미친놈이다. 염나희는 집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뒤로 살기가 폭풍처럼 몰아쳤다. 지나가던 영관급 장교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벽으로 붙어 경례를 했지만 그녀는 받아주지 않았다. 국방부 청사 옥상 헬기장. 회전익이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했다. 강한 바람이 그녀의 제복을 휘날렸다. 그녀는 헬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동생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타겟 확인. 22사단. 전원 집합. 용서 없음. 이제 사냥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가족의 복수국이 막을 올린 것이다. 고성의 작은 부대. 그곳에 있는 쓰레기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재앙이 닥쳐오는지 꿈에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잠은 영원히 깨지 못할 악몽이 될 것이다. 경기도 이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공수특전여단 훈련장.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영하 10도의 혹한 속에서도 특전사 대원들의 몸에서는 김이 피어올랐다. 그들의 중심에는 대한민국 국군 내에서 인간 흉기로 불리는 여단장 염제나 준장이 있었다. 염제나는 샌드백을 향해 돌려차기를 꽂아 넣었다. 묵직한 타격음이 훈련장을 울렸다. 그녀는 별을 단 장군이었지만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그녀의 몸은 단단한 근육으로 덮여 있었고 눈빛은 야수와 같았다. 그때 상황실장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여단장님, 급한 연락입니다. 염제나는 땀을 닦으며 물었다. 누구냐? 훈련 중에 방해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합참의장님 직통입니다. 코드 레드입니다. 염제나의 동작이 뚝 멈췄다. 큰언니인 염나희 의장이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국가 비상사태이거나 그에 준하는 일이 터졌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즉시 수화기를 받아들었다. 충성. 염제나입니다. 제나야.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언니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으나
그 밑바닥에는 지옥불이 타고 있었다. 염제나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언니가 이런 목소리를 낸 적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말고는 없었다. 언니, 무슨 일이야? 휘가 다쳤다. 휘가 얼마나 다쳤는데? 훈련하다 다쳤어. 아니, 맞았다. 선임에게 구타당해서 왼쪽 눈이 실명 위기다. 안화가 무너지고 안구가 터졌단다. 지금 수도병원 수술실로 들어갔다. 염제나의 손에서 우지끈 소리가 났다. 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수화기 손잡이에 금이 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독고휘가 어떤 조카인가? 자매들 뿐인 집안에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 이모들이 업어 키우다시피 한 보물이었다. 어디야? 22사단 율곡부대. GOP 소초다. 알았어. 내가 지금 그리로 갈게. 그 새끼들 목을 따러. 기다려. 그냥 죽여선 안 돼. 법이고 나발이고 철저하게 짓밟아서 후회라는 감정조차 못 느끼게 만들어야 해. 내가 지금 수도병원에 도착했다. 넌 타격대를 꾸려서 그 부대로 가. 가서 한 놈도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 명령 접수. 지금 바로 출발한다. 전화를 끄는 염제나는 옆에 서 있던 상황실장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야. 네. 여단장님. 비상 소집 걸어. 707 특임대 말고 내 직속 타격대 아이들 깨워. 실탄 챙기고 작전 장비 풀세트로 착용하라고 해. 헬기 3대 띄운다. 목적지는 강원도 고성이다. 무슨 훈련 상황입니까? 상급 부대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훈련 아니야. 실전이다. 적군은 22사단 22연대 소속 쓰레기들이다. 보고는 내가 알아서 한다. 5분 준다. 5분 내로 이륙 못하면 너희들 다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염제나의 고함에 훈련장이 뒤집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베레모를 고쳤었다. 감히 우리 휘를 건드려. 오늘 고성 앞바다를 피로 물들여주마. 같은 시각. 경기도 과천 국군방첩사령부 지하벙커. 수많은 모니터가 푸른 빛을 뿜어내는 어두운 방. 그곳의 주인인 방첩사령관 염시우 소장은 차가운 커피를 들이키고 있었다. 그녀의 별명은 얼음마녀였다. 군 내부의 반란, 기밀 유출, 비리 등을 수사하는 그녀에게 감정이란 사치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조카 독고휘의 처참한 후송 사진이 떠 있었다. 의무병이 몰래 찍어보낸 사진이었다. 퉁퉁 부어오른 얼굴, 피범벅이 된 전투복, 그리고 초점을 잃은 눈. 염시우는 안경을 벗어 책상에 던졌다. 감찰실장 들어오라고 해. 인터폰을 통해 그녀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지자 곧이어 정복을 입은 대령이 들어왔다. 부르셨습니까, 사령관님? 지금부터 내 명령 외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도 듣지 마라. 오직 합참의장님과 나 우리 라인의 명령만 수행한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22사단 율곡부대 전원이다. 사단장부터 말단 2등병까지. 지난 10년간의 모든 비리, 가혹행위 은폐, 물자 횡령, 성비위 기록 싹 다 긁어모아. 특히 오늘 밤 발생한 독고휘 2등병 구타 사건에 연루된 놈들은 삼족을 멸할 기세로 털어. 독고휘 2등병이라면 이번에 들어온 5대 독자 조카분 말씀이십니까? 염시우가 대령을 쏘아보았다. 대령은 급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 감청 시작해. 22사단 놈들이 사건 덮으려고 수작 부리는 통화 내용, 문자, 메신저 하나도 빠짐없이 녹취해. 증거 인멸 시도하는 순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헌병대 파견 필요 없어. 우리 방첩사 요원들 현장으로 급파해. 알겠습니다.
염시우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화면 속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마석두 병장의 신상 정보가 떠 있었다. 가정 형편, 학창 시절 기록, 입대 전 아르바이트 내역까지. 마석두. 내가 감히 누구를 건드렸는지 뼈저리게 알게 해주마. 사회에서 받은 멸시를 군대에서 풀고 싶었나 본데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가르쳐주지. 염시우는 키보드를 두드려 마석두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했다. 그리고 부대 내 간부들의 통화 기록을 실시간으로 연결했다. 이어폰을 꽂자마자 역겨운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야, 대대장님한테 보고 잘했어? 그냥 계단에서 굴렀다고 해. 걔네 집 별거 없어 보이던데 대충 합의금 주면 떨어질 거야. 22사단 해당 중대장의 목소리였다. 염시우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그래. 계속 짓거려봐. 그 혀가 너희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테니까. 경기도 용인. 지상작전 사령부 작전통제실. 지상작전 사령관 염광분 중장은 거대한 작전지도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매들 중 가장 성격이 불같고 규모가 큰 것을 좋아했다. 그녀의 손짓 하나에 전방의 군단 병력이 움직인다. 그녀는 이미 언니의 연락을 받고 격분하여 사령부 내의 집기들을 한 차례 부순 상태였다. 바닥에는 깨진 꽃병과 서류 뭉치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참모들은 숨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녀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작전처장. 네. 사령관님. 내 관할 지역에서, 그것도 최전방 GOP에서 아군 간의 구타로 병사가 실명 위기다. 이게 말이 되나. 적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같은 편끼리 죽고 죽여. 이게 군대야? 조폭 집단이지. 면목 없습니다. 진상 파악을 위해 감찰관을 보내겠습니다. 감찰관? 장난해? 지금 내 조카 눈이 멀게 생겼는데 종이 쪼가리 들고 가서 뭘 적어오겠다는 거야. 염광부는 지휘봉으로 22사단 위치를 강하게 내리쳤다. 지도 화면에 금이 갔다. 기동 타격대 준비시켜. 그리고 인근 군단 헌병대 전원 비상 소집해. 내가 직접 간다. 사령관님께서 직접 가시면 일이 너무 커집니다. 언론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알게 뭐야. 기자가 오면 그놈들도 다 찍으라고 해. 썩어 빠진 환부를 도려내는데 피가 튀는 건 당연한 거야. 헬기 준비해. 그리고 22사단장에게 전해. 내 도착 전까지 범인놈이랑 그 직속 상관들 연병장에 무릎 꿇려 놓으라고. 만약 한 놈이라도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면 사단장 너부터 옷 벗길 줄 알라고 해. 예. 알겠습니다. 염광부는 사령관 정복 상의를 걸쳤다.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절그럭거렸다. 그녀는 허리춤에 권총을 찼다. 규정상 지휘관은 무장할 수 있지만 평시에는 잘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은 평시가 아니었다. 전쟁이다. 내부의 적과의 전쟁. 그녀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밤하늘을 가르는 헬기의 로터 소리가 그녀의 심장 박동처럼 거세게 울렸다. 성남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 피비린내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복도를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염나희 대장이었다. 그녀는 사복이 아닌 전투복 차림이었다. 합참의장의 전투복. 오른쪽 가슴에는 명찰, 양쪽 어깨와 베레모에는 4개의 별이 빛나고 있었다. 병원 로비에 있던 환자들과 간호장교들이 그녀를 보고 기겁하여 길을 터주었다. 병원장이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의장님,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 아들 어디 있습니까? 염나희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감정을 꾹꾹 눌러 담은 목소리였다. 병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안내했다. 지금 응급수술 중입니다. 안과 과장과 성형외과 과장이 동시에 집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시력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안구 파열이 심각해서. 옆나희는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진 문 앞에 멈춰 섰다.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유리에 손을 댔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전해졌다. 휘야.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그녀는 아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편한 보직을 줄 수도 있었지만 아들이 스스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결과가 이것이었다. 그녀는 무릎이 꺾일 뻔했지만 간신히 벽을 짚고 버텼다.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군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22사단 율곡부대 마크를 단 장교 2명이 급하게 뛰어오고 있었다. 해당 중대장 강대위와 대대장 박중령이었다. 그들은 이등병의 보호자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달려온 참이었다. 그들은 옆나희의 뒷모습만 보고 멈춰 섰다. 여자의 뒷모습. 그들은 당연히 평범한 어머니일 것이라 생각했다. 전투복을 입고 있었지만 외투를 걸치고 있어 계급장은 보이지 않았다. 박중령이 헛기침을 하며 다가갔다. 저기, 독고휘 이등병 어머님이십니까? 옆나희는 대답하지 않고 수술실만 바라보았다. 박중령은 그녀의 침묵을 무시나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말을 이었다. 저는 독고휘 이등병의 대대장 박만수 중령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아이고,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작업 중에 부주의로 넘어져서 다쳤는데 저희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강 대위가 옆에서 거들었다. 네 어머니. 휘가 평소에 좀 덤벙대는 성격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생기네요. 저희가 치료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드릴 거고 위로금도 챙겨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상심 마시고 좋게 생각하시죠. 군대라는 곳이 원래 좀 험하지 않습니까? 옆나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덤벙대? 작업 중 사고? 좋게 생각하라.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아직 외투 앞섭이 닫혀 있어 계급장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본 두 장교는 본능적으로 움찔했다. 작업 중 사고라고 했나? 옆나희가 낮게 은조렸다. 네, 그렇습니다. 어두운 보일러실에서 파이프를 옮기다가 보일러실에 CCTV가 있나? 아, 그게 거기는 사각지대라 없습니다만 목격자인 선임 병사들 진술이 일치합니다. 목격자가 가해자겠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옆나희는 천천히 외투의 단추를 풀었다. 너희들은 지금 3가지 실수를 했다. 그녀가 외투를 벗어 바닥에 떨어뜨렸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어깨와 가슴에 달린 4개의 별에 반사되어 번쩍였다. 첫째, 감히 내 아들을 다치게 하고 방치한 것. 둘째, 거짓 보고로 상급자를 기만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 셋째, 합참의장 앞에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린 것. 박중령과 강 대위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사성, 대장, 그리고 저 얼굴. 뉴스에서 국방일보에서 매일 보던 그 얼굴. 합참의장님. 두 사람의 다리가 동시에 풀렸다. 그들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오줌을 지릴 것 같은 공포가 그들을 덮쳤다. 독고휘가 합참의장의 아들이었다니. 이건 꿈이어야 했다. 옆나희는 쓰러진 그들을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일어나. 군인이 앉아서 뭐하는 짓이야. 살려주십시오, 의장님. 저희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으면 용서가 되나. 내 아들이 아니면, 힘없는 집 자식이면 눈 하나 잃어도 돈 몇 푼 쥐어주고 입 닫게 만들면 그만이라는 건가. 옆나희의 호통이 병원을 울렸다. 헌병대.
그녀가 소리치자 대기하고 있던 수도병원 헌병들이 달려왔다. 이 새끼들 당장 구속해. 그리고 이놈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기록해. 박중령과 강대위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비명을 질렀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염나희는 그들의 비명을 뒤로하고 다시 수술실을 바라보았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염나희가 급히 다가갔다. 어떻게 됐습니까? 수술은 마쳤습니다만. 의사는 고개를 떨구었다. 왼쪽 시력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안구를 적출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인 상황입니다. 염나희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천하를 호령하는 사성 장군도 자식의 불행 앞에서는 그저 나약한 어미일 뿐이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그녀는 오열했다. 으아!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그녀의 통곡 소리가 병원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이들의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그 슬픔은 곧 가장 잔혹한 분노로 바뀔 것이었다. 그 시각, 병원 밖 헬기장에는 또 다른 헬기 2대가 착륙하고 있었다. 삼성 장군 염광분과 이성 장군 염시우가 도착한 것이다. 그녀들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가 울고 있어. 염광분이 주먹을 쥐며 말했다. 다 죽여버리자. 염시우가 차갑게 대꾸했다. 세 자매는 병원 로비에서 만났다. 눈물 범벅이 된 큰언니를 본 동생들의 눈에서도 불꽃이 튀었다. 언니. 휘는 눈을 잃었어. 염나희의 말에 염광부는 벽을 주먹으로 쳐서 구멍을 냈다. 22사단장 지금 어디 있어? 부대에서 대기 중일 거야. 사태 파악도 못하고 있겠지. 염시우가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다. 지금 셋째가 타격대 이끌고 율곡부대 정문에 도착했어. 실시간 영상이야. 태블릿 화면 속에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부대 정문을 박살내며 진입하는 특전사 차량들의 모습이 보였다. 강원도 고성군 제22보병사단 예하 55연대 3대대 GOP 소초. 폭설이 내리는 새벽 3시. 마석두 병장은 생활관 침상에 누워 킬킬거리고 있었다. 그는 조두철 상병과 함께 몰래 반입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야, 아까 대대장님이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했지.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 새끼가 넘어진 거로 보고 올렸답니다. 걔네 엄마가 모아서 따져도 군대에서 우기면 답 없잖습니까? 그래. 역시 줄을 잘 서야 해. 내가 대대장님 당번병 출신인 게 이럴 때 도움이 되네. 그나저나 그 새끼 눈깔 진짜 터진 거 아니냐? 좀 찝찝하긴 한데. 아유. 병신 되면 지만 손해줘. 의가사 제대하겠네. 개꿀이네 그 새끼. 두 사람은 키득거리며 과자를 씹어 먹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로 어떤 재앙이 떨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때였다. 쿠구구구. 건물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지진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것은 헬기의 로터 소리였다. 한 대가 아니었다. 여러 대가 아주 낮은 고도로 접근하고 있었다. 뭐야? 무슨 헬기가 이 시간에 떠? 마석두가 창문을 열려고 했다. 와장창. 그 순간 생활관 창문이 박살나며 섬광탄이 안으로 날아들었다. 펑. 눈을 멀게 하는 강력한 빛과 굉음이 생활관을 덮쳤다.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고 바닥을 굴렀다. 아, 내 눈. 적군이다. 적군 침투다.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생활관 문이 뜯겨나갔다. 검은색 대테러복을 입은 특전사 대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훈련받은 동작으로 병사들을 제압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일반 병사가 아니었다.
마석두 누구야? 방독면을 쓴 지휘관이 소리쳤다. 목소리는 여자였다. 하지만 그 살기는 맹수보다 더했다. 마석두가 눈을 비비며 웅얼거렸다. 누구십니까? 접니다만. 퍽. 군화발이 마석두의 얼굴을 강타했다. 코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마석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뒤로 날아갔다. 지휘관이 방독면을 벗었다. 염제나 준장이었다. 그녀는 쓰러진 마석두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렸다. 내가 마석두냐? 내 조카 눈을 그렇게 만든 쓰레기가 너야. 마석두는 피를 토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별 하나. 장군이었다. 여자가 장군. 그리고 조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휘도 그렇게 빌었겠지. 아프다고. 눈이 안 보인다고. 염제나는 마석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얘 끌고 가. 연병장 한가운데 매달아. 그리고 이 소초 간부들 전원 집합시켜. 속옷 바람으로 나오라고 해. 1분 늦으면 다리 하나씩 부러뜨린다고 전해. 특전사 대원들이 마석두와 조두철을 짐승처럼 끌고 나갔다. 내복 차림으로 끌려나가는 그들의 비명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찢었다. 소초장인 소위와 부소초장인 중사가 팬티 바람으로 뛰어나왔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넋을 잃었다. 헬기 3대가 연병장을 비추고 있고 완전 무장한 특전사들이 부대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서 있는 여장군. 소초장 김소위가 떨면서 격려했다. 충성. 여단장님. 이게 무슨. 염제나는 김소위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꿇어. 김소위와 중사가 눈밭에 무릎을 꿇었다. 너희 부대원이 5시간 전에 실명될 정도로 맞았는데 너희는 자고 있었어. 보고도 조작하고. 아닙니다. 저희는 대대장님 지시로. 아가리 닥쳐. 핑계 대지 마. 관리 소홀, 직무유기, 허위 보고. 너희는 군인 자격 없어. 오늘부로 너희 군 생활은 끝났다. 감옥 갈 준비나 해. 그때 염제나의 무전기에서 염시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셋째야. 확보했어? 언니. 확보했어. 주동자 마석두, 공범 조두철. 그리고 방조한 간부들까지 싹 다 무릎 꿇려놨어. 좋아. 이제 그 부대 지하부터 옥상까지 샅샅이 뒤져. 내가 보낸 방첩사 요원들이 곧 도착할 거야. 마석두 관물대, 개인 수첩, 휴대폰 다 압수해. 그리고 사단 사령부 쪽은 큰언니랑 둘째 언니가 직접 가신대. 알았어. 여기는 내가 정리할게. 염제나는 전화를 끊고 마석두에게 다가갔다. 마석두는 연병장 기둥에 묶여 벌벌 떨고 있었다. 영하 20도의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눈앞의 여자가 뿜어내는 살기였다. 마석두. 잘 들어. 염제나가 마석두의 귀에 속삭였다. 내가 건드린 독고휘가 누군지 아나? 합참의장 아들이야. 그리고 난 걔 이모고. 내 위로 이모가 둘 떠 있어. 삼성, 이성 장군들이지. 넌 오늘 대한민국에서 제일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을 건드렸어. 마석두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합참의장. 삼성. 이성. 일성.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배달 일하다가 무시당하기 싫어서 온 군대에서 그냥 좀 있어 보이는 놈 밟아준 것뿐인데. 그게 합참의장 아들이라니. 마석두의 바지 아래로 노란 물이 흘러내렸다. 공포가 임계점을 넘어 괄약근이 풀린 것이다. 염제나는 코를 막으며 경멸 어린 표정을 지었다. 더러운 새끼. 휘는 눈이 터져도 정신을 잃지 않으려 했다는데 넌 고작 말 몇 마디에 오줌을 싸냐. 그녀는 뒤돌아서서 대원들에게 손짓했다.
이 새끼들 차에 태워 수도병원으로 간다. 휘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가는 동안 잠들지 않게 해. 지옥이 뭔지 맛보기는 보여줘야 하니까. 같은 시각 22사단 사령부. 사단장은 관사에서 잠을 자다가 비상 연락을 받고 사령부로 뛰쳐나왔다. 상황실은 이미 패닉 상태였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3군단 병력이 왜 우리 쪽으로 이동해? 전쟁 났어. 사단장님. 지작사령관님께서 직접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합참의장님 헬기도 식별됩니다. 뭐? 사령관님이랑 의장님이. 왜? 사단장은 이유를 몰라 미칠 지경이었다. 그때 정문 위병소에서 다급한 보고가 올라왔다. 정문 돌파. 정문 돌파. 지작사령관님 차량과 헌병대 차량 20대가 진입 중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야, 막지 마. 문 열어. 다 열어. 사단장은 모자도 제대로 못 쓰고 본청 현관으로 뛰어나갔다. 이미 검은 세단과 헌병대 차량들이 본청 앞을 포위하고 있었다. 차 문이 열리고 염광분 대장이 내렸다. 그녀의 뒤로 염시우 소장이 따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가가 붉게 짓무른 염나희 의장이 내렸다. 사단장은 3명의 장군, 그것도 별들의 합이 9개인 이 조합을 보고 기절할 뻔했다. 충, 성. 염광부는 사단장의 경례를 받지도 않고 다짜고짜 뺨을 올려붙였다. 짝. 사단장의 고개가 돌아갔다. 사령관님. 너 내가 웃음이냐?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조카가 내 부대에서 병신이 됐어. 근데 보고도 없어. 은폐를 해. 내가 지휘관이야. 염광분의 고함에 사단장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다. 아까 55연대에서 올라온 보고. 병사간 단순 사고라던 그 보고가 사실은 합참의장 조카의 구타 사건이었던 것이다. 사단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의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연대장이 단순 사고라고 보고해서 염나희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는 사단장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몰랐겠지. 그래. 윗사람은 모를 수 있어. 하지만 모르는 것도 죄야. 부하들이 눈과 귀를 가리면 그걸 뚫고 봐야 하는 게 장군이야. 넌 그 자격이 없어. 염나희는 손짓했다. 방첩사령관. 예. 의장님. 지금 즉시 22사단 압수수색 시작해. 사단장실, 연대장실, 대대장실 전부 다. 컴퓨터, 서류, 개인 휴대폰까지 싹 다 털어.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다 구속시켜. 알겠습니다. 투입해. 염시우의 명령에 검은 양복을 입은 방첩사 요원들이 사단 본청으로 물밀듯이 들어갔다. 사단장은 망연자실하여 바닥에 주저앉았다. 염나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이 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휘야.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이 썩어 빠진 곳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내 앞에 받치마. 그녀는 돌아섰다. 수도병원으로 돌아간다. 가해자 놈들 도착하면 내 앞에서 직접 신문하겠다. 세 자매는 다시 차에 올랐다. 남겨진 22사단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유례없는 별들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국군 수도병원 지하 2층. 이곳은 일반 환자나 면회객이 접근할 수 없는 통제 구역이었다. 평소에는 비상물자 창고로 쓰이던 곳이었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자들이 심판받는 임시 법정이 되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린 4명의 남자. 마석두 병장, 조두철 상병, 율곡부대 중대장 강대위,
대대장 박중령. 그들의 몰골은 처참했다. 특전사 대원들에게 끌려오는 과정에서 짐승처럼 다루어진 탓에 군복은 찢어지고 얼굴은 피투성이었다. 그들 앞에는 4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의자에는 대한민국 군 권력의 정점에 있는 4명의 여자가 앉아 있었다. 합참의장 염나희 대장, 지상작전 사령관 염광분 중장, 국군방첩사령관 염시우 소장, 특전 여단장 염재나 준장. 별들의 합이 10개. 일명 텐스타의 압박감은 공기의 무게마저 바꾸어 놓았다. 마석두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뉴스에서나 보던 전설적인 인물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자신이 때린 그 고문관 독고휘가 바로 저 사람들의 핏줄이라니. 염재나 준장이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군화를 신은 발로 바닥을 탁탁 두드리며 마석두 앞으로 걸어갔다. 고개 들어.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였다. 마석두가 덜덜 떨며 고개를 들었다. 공포로 얼룩진 얼굴이 드러났다. 독고휘 때릴 때도 그렇게 떨었나? 아,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염재나는 대답 대신 손을 뻗어 마석두의 손가락 하나를 낚아챘다. 우드득. 악. 비명소리가 지하 창고를 울렸다. 마석두가 손을 부여잡고 바닥을 굴렀다. 염재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휘는 눈이 터졌어. 넌 고작 손가락 하나 꺾인 거로 엄살 부리지 마. 옆에 있던 조두철 상병은 그 광경을 보고 기절할 듯 숨을 헐떡였다. 그때 염광분 중장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타깃은 대대장 박중령이었다. 박만수 중령. 네. 사령관님. 살려주십시오. 박중령은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읍소했다. 염광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중령의 머리를 군화발로 밟았다. 살려달라. 내가 내 조카 사고 보고를 받고 제일 먼저 한 짓이 뭐지? 덮으라고 했지. 계단에서 굴렀다고 조작하라고 지시했지. 그건 부대 관리 차원에서. 관리. 부하가 죽어가는데 진급 걱정하느라 사건 덮는 게 관리야. 너 같은 똥별 지망생들이 군을 좀먹는 거야. 염광부는 발에 힘을 주어 박중령의 얼굴을 지시겼다. 내 놈이 사건 은폐하려던 통화 내역, 문자, 메신저 대화 내용. 방첩사령관이 다 복구했다. 넌 군법 회부는 당연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널 사회에서 매장시킬 거다. 군복 벗고 나가서도 평생 폐지나 줍고 살게 만들어주마. 박중령은 절망에 빠져 흐느꼈다. 30년 군 생활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가운데 앉아있던 염나희 의장이 손을 들어 동생들을 제지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다. 그 차분함이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마석두. 염나희가 불렀다. 마석두는 고통을 참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 그녀의 포스는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 있었다. 왜 때렸나? 마석두는 입술을 달달 떨며 대답했다.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눈빛이 기분 나빠서 그랬습니다. 염나희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눈빛이 기분 나빠서. 고작 그 이유로 남의 귀한 아들 눈을 멀게 해. 너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겠지. 내 부모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을 텐데. 괴물을 키워냈구나. 염나희는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마석두의 어머니 사진이 떠 있었다. 마석두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효자났네. 너 같은 쓰레기도 어미는 귀한가 보지. 걱정 마라. 난 너처럼 치졸한 짓은 안 한다. 다만 내 어머니에게 알려는 줄 거다.
당신 아들이 군대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어떤 악마가 되어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었는지. 안 됩니다. 제발 그것만은. 어머니 쓰러지십니다. 심장이 안 좋으십니다. 마석두가 울부짖으며 기어와 염나희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특전사 대원이 개머리판으로 마석두를 내리찍었다. 염나희는 싸늘하게 말했다. 내 아들은 지금 빛을 잃었다. 내 어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게 대수냐.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마.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뼛속 깊이 새겨. 그때 지하 창고의 철문이 열리고 방첩사 수사관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는 염시우 소장에게 서류를 건넸다. 사령관님, 22사단 압수수색 결과입니다. 상상 이상입니다. 이놈들 독고휘 이등병 외에도 지난 1년간 5명을 더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중 2명은 의병 제대했고 3명은 정신과 치료 중입니다. 전부 단순 사고로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염시우가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녀의 안경 너머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중대장 강대위. 강대위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너 이 병사들 합의금 명목으로 부모들에게 돈 뜯어냈더구나. 치료비 지원해 준답시고 중간에서 가로챈 돈이 3천만 원이 넘어. 이게 군인이냐? 강도지.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계좌 내역이 여기 있는데 오해라고. 넌 횡령, 사기, 직권남용, 상해 방조죄가 추가된다. 감옥에서 썩을 준비해라. 염시우는 서류를 강 대위의 얼굴에 던졌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강 대위의 죄악을 덮었다. 염나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판은 끝났다. 이제 처형만이 남았다. 헌병대로 넘겨. 일반 교도소 말고 육군 교도소 독방에 쳐넣어. 재판 전까지 그 누구와도 접촉 금지다. 변호사 선임. 꿈도 꾸지 못하게 해. 국선 변호인 붙여주되 무능한 놈으로 골라. 최고 형량을 구형할 거니까. 4명의 죄인은 질질 끌려나갔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멀어지자 염나희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언니. 염광분이 다가와 언니를 부축했다. 휘는 깨어났어. 아직 마취가 덜 풀렸대. 가자. 내 아들 보러 가자. 4명의 장군은 지하를 빠져나와 병실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그녀들의 뒷모습은 늠름한 장군이 아닌 상처 입은 가족을 지키려는 암사자 무리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 국방부 대변인의 긴급 브리핑이 있었다. 하지만 브리핑 내용은 통상적인 사건 사고 발표가 아니었다. 22사단 해체 검토 및 전면적인 재조사 발표였다. 어젯밤 강원도 고성 22사단 예하부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및 조직적 은폐 시도에 대해 군 당국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합참의장님 지시로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었으며 관련자 전원 구속 수사 중입니다. 뉴스는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폭풍은 군 내부망인 인트라넷에서 불어닥쳤다. 염시우 소장의 방첩사령부는 밤새 22사단을 탈탈 털었다. 단순히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었다. 사단장이 과거 연대장 시절 저질렀던 부식 납품 비리, 작전처장이 훈련비 횡령한 내역, 인사참모가 부사관 진급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정황까지. 마치 거미줄을 잡아당기듯 고구마 줄기처럼 비리가 쏟아져 나왔다. 22사단장실. 사단장 김 소장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헌병들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사직서가 아닌 구속영장이 놓여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육군 참모총장의 전화였다. 사단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총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관리를 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당할 일입니까? 김 소장, 자네 미쳤나? 상대가 누군지 아직도 몰라. 합참의장 아들이야. 거기다 지작사령관, 방첩사령관 조카라고. 내가 지금 자네 쉴드 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나까지 옷 벗게 생겼어. 그래도 우리는 육사 동기 아닙니까? 동기고 나발이고 끊어. 자네는 군인의 수치야. 뚜뚜뚜. 전화가 끊겼다. 사단장은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군대라는 조직의 비정함. 아니, 자신이 저지른 업보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그 시각 율곡부대 연병장. 모든 병력이 집합해 있었다. 그들 앞 단상에는 지상작전 사령관 염광분 중장이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수갑을 찬 연대장과 대대장, 중대장들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병사들은 숨도 쉬지 못했다. 삼성 장군이 직접 부대에 와서 지휘관들을 구속하는 장면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염광분이 마이크를 잡았다. 병사들은 들어라. 그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나는 오늘 너희 지휘관들을 적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러 왔다. 너희가 춥고 배고프게 근무 설 때 이놈들은 따뜻한 난로 옆에서 너희 몫의 쌀과 고기를 팔아먹고 너희가 맞고 쓰러질 때 이놈들은 진급을 위해 눈을 감았다. 병사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교차했다. 너희 중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지금 나와라. 내가 약속한다. 신변 보호는 물론이고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 하지만 지금 침묵하고 나중에 딴소리하면 너희도 방조자가 된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맨 뒷줄에서 일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저도 말할 게 있습니다. 한 명이 용기를 내자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왔다. 저도 맞았습니다. 제 동기가 성추행 당했습니다. 중대장이 휴가증 돈 받고 팔았습니다. 순식간에 연병장은 성토의 장이 되었다. 염광부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 정도로 부대가 썩어 있었다니. 그녀는 옆에 대기하던 법무관들에게 지시했다. 전부 기록해.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 이 부대의 치부를 밑바닥까지 드러낸다. 한편 마석두와 조두철이 갇힌 국군교도소 독방. 마석두는 좁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다. 면회도 금지, 편지도 금지, 변호사 접견도 금지였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공포. 철문이 열리고 교도관이 들어왔다. 마석두, 나와. 조사받으러 간다. 어디로 갑니까? 가보면 알아. 마석두가 끌려간 곳은 조사실이 아니었다. 텅 빈 강당이었다. 그곳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교도관은 마석두를 의자에 묶고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는 마석두의 집이 보였다. 낡은 빌라촌. 엄마. 마석두가 소리쳤다. 화면 속에서 경찰과 헌병들이 마석두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었다. 마석두가 훔쳐서 집으로 보낸 군용 물품들, 야전상해, 침낭, 반합 등이 쏟아져 나왔다. 절도죄 증거물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마당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석두가 그럴 리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다. 인터넷 뉴스 댓글 창이었다. 마석두의 실명과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떠돌고 있었다. 네티즌들의 분노가 댓글 창을 도배했다. 이런 악마는 사형시켜야 한다. 부모가 어떻게 키웠길래 저러냐?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라. 안 돼. 안 돼. 마석두는 절규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의 가족까지 사회적으로 난도질당하고 있었다. 그때 스피커에서 염시우 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 봐라. 이게 내가 만든 결과다. 너는 한 사람의 눈을 빼앗았지만 우리는 너의 인생과 너를 둘러싼 모든 세계를 파괴할 것이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정의 구현이다. 화면이 꺼졌다. 암흑 속에 남겨진 마석두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다. 후회해봤자 이미 늦었다. 지옥행 열차는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었다. 22사단은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주요 보직자 전원 교체, 부대 명칭 변경, 부대 재배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율곡 부대의 마지막을 독고휘의 이모들이 장식하고 있었다. 국군 수도병원 VIP 병동.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모든 소란이 차단된 고요한 병실. 침대 위에 독고휘가 누워 있었다. 그의 왼쪽 눈에는 두꺼운 거즈가 붙어 있었고 얼굴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다. 독고휘의 손가락이 꿈틀거렸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가 신음하자 침대 옆에 엎드려 있던 염나희가 벌떡 일어났다. 휘야, 휘야, 엄마 알아보겠니? 독고휘는 천천히 오른쪽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가 점차 맑아졌다.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언제나 강철 같던 어머니의 얼굴이 눈물과 피로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 독고휘가 쉰 목소리로 불렀다. 염나희는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볼에 비볐다. 그래. 엄마 여기 있어. 많이 아프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왔어. 독고휘는 왼쪽 눈을 뜨려 했지만 떠지지 않았다. 감각은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았다. 둔탁한 통증만이 느껴졌다. 그는 직감했다. 제 눈. 어떻게 된 건가요? 염나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병실 문이 열리고 3명의 이모가 들어왔다. 염광분, 염시우, 염제나. 모두 전투복 차림 그대로였다. 휘야. 염제나가 달려와 침대맡에 섰다. 천하의 특전사령관도 조카 앞에서는 울보가 되었다. 이모들. 다 오셨네요. 저 때문에. 말하지 마. 힘들어. 염광분이 독고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휘야. 내 눈. 실명이야. 염시우가 냉정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전했다. 독고휘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것은 더 잔인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안구 파열이 심해서 시력 회복은 불가능해. 의안을 해야 할 수도 있어. 독고휘는 잠시 천장을 응시했다. 하얀 천장. 한쪽 눈으로 보는 세상은 원근감이 없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군인이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그렇군요. 담담한 아들의 반응에 염나희가 오열했다. 울어. 휘야. 참지 말고 울어. 엄마한테 화내도 돼. 왜 군대 보냈냐고. 왜 지켜주지 못했냐고 욕해. 아니에요, 어머니. 독고휘가 힘겹게 미소 지었다. 제가 약해서 당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잘못 아니잖아요. 때린 그놈이 나쁜 거지. 그 말에 내 자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착한 아이를, 이렇게 의젓한 아이를. 그놈들은 어떻게 됐나요? 다 죽였어. 염광분이 으르렁거렸다. 사회적으로 매장했고 법적으로도 최고 형량을 받게 만들 거야. 22사단은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관련된 놈들은 싹 다 감옥 보냈어. 내가 당한 고통의 100배, 1000배로 돌려줬어. 독고휘는 그제야 안도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다. 더 이상 자신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었다. 어머니. 왜? 말해보렴. 뭐든 다 들어줄게. 전역해야 하나요? 염나희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의병 제대 심사 바로 올릴 거야. 이제 군대라면 지긋지긋하잖니. 집에 가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가고. 엄마가 평생 내 눈이 되어줄게. 독고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 저녁 안 할래요. 뭐라고? 네 자매가 동시에 놀라 소리쳤다. 한쪽 눈 없어도 행정병이나 다른 보직으로 근무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나가면 그냥 패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서 도망친 놈. 백 써서 나간 놈 소리 듣기 싫어요. 하지만 휘야. 넌 이미 충분히 희생했어. 어머니. 어머니는 합참의장이시잖아요. 제가 도망치면 어머니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저 독고 가문의 5대 독자예요.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아요. 독고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 남은 오른쪽 눈에 형형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것은 염나희가 젊은 시절 가졌던 그 눈빛이었다. 저 만기 전역할래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뭐든 말해. 제 치료비랑 보상금. 그리고 가해자들에게 받을 합의금 전부. 저처럼 군대에서 다치고도 보상 못 받은 병사들을 위해 써주세요. 재단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머니랑 이모들이 군대를 바꿔주세요. 그게 제 복수예요. 병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염나희는 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자신의 품 안의 자식인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자신보다 더 큰 거인이 되어 있었다. 염나희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다. 그래. 알았다. 내 아들. 장하다. 엄마가 약속할게. 내 눈값. 헛되지 않게 할게. 대한민국 군대를 뿌리부터 뜯어 고쳐서라도 내 뜻을 이뤄줄게. 염광분, 염시우, 염제나도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동과 긍지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독고휘는 영웅이 되었다. 부조리에 맞서 싸운 상징이자 고귀한 희생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리고 염나희와 세 자매는 약속을 지켰다. 독고 재단이 설립되어 억울하게 다친 장병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군 내부의 감찰 시스템은 대대적으로 개혁되었고 병영 문화는 혁명적으로 바뀌었다. 독고휘는 한쪽 눈을 안대로 가린 채 다시 군복을 입었다. 그의 가슴에는 이등병 계급장이 달려 있었지만 그를 보는 모든 장군과 병사들은 그에게 마음속으로 대장의 경례를 보냈다. 이것은 한 가족의 복수국으로 시작되었으나 대한민국 군대의 역사를 바꾼 거대한 서사시가 되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회의장을 하얗게 질리게 만들었다. 증인석 중앙에는 합참의장 염나희 대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강철 가면을 쓴 듯 미동도 없었지만 회의장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마이크를 잡은 남자는 국방위원회 간사 나태산 의원이었다. 그는 뱀 같은 눈빛을 가진 정치꾼으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거물이었다. 그는 염나희를 눈의 가시로 여겨왔다. 그녀가 추진하는 강직한 군 개혁이 자신과 결탁한 방산 업체들의 이익을 해쳤기 때문이다. 염나희 의장. 묻겠습니다. 나태산이 서류 뭉치를 흔들며 소리쳤다. 지난 겨울 22사단 사태 당시 의장께서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군단급 병력을 이동시켰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 다쳤다고 전방 경계 작전에 구멍을 내면서까지 헬기를 띄우고 특전사를 투입했다. 이거야말로 권력 사유화 아닙니까? 염나희는 마이크를 끌어당겼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시 상황은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이 이루어지던 중대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군 수뇌부로서 신속한 초동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범죄 현장이라. 말은 번지르르 하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22사단은 해체되었고 수많은 지휘관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의장의 친동생들 라인, 이른바 염씨 가문의 사조직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다. 나태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염나희를 끌어내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합참의장에 앉힐 계획이었다. 독고희 이등병. 의장의 아들이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의병 제대 안 하고 군에 남아있다던데. 듣자 하니 국군방첩사령부, 즉 둘째 이모 밑에서 꿀을 빨고 있다더군요. 염나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제 아들은 정당한 보직 심사를 거쳐 근무 중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장애를 가진 병사가 1급 기밀을 다루는 방첩사에 있다.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나태사는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독고희 병사가 방첩사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간부들을 하인처럼 부린다는 내용입니다. 거짓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다음 청문회 때 그 증인을 세우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옷벗을 준비하십시오. 회의는 정회되었다. 염나희는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오르자마자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둘째야. 나태산이 냄새를 맡았다. 알고 있어 언니. 그쪽에서 심어놓은 프락치가 내부에 있는 것 같아. 휘는 괜찮나? 휘는 걱정 마. 지금 지하 벙커 분석실에서 24시간 먹고 자면서 일만 해. 제가 찾아낸 게 있어. 나태산이 왜 저렇게 미친 개처럼 짖는지 알 것 같아. 무엇이냐? KM7 신형 방탄복. 나태산의 사돈 기업인 태산방산이 납품하기로 한 물건이야. 휘가 그 성능 시험 데이터에서 조작 흔적을 발견했어. 염나희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방산 비리. 군인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버는 가장 더러운 죄악. 자세히 보고해. 지금 휘가 직접 브리핑 준비 중이야. 언니 휘는 지금 하인처럼 불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 휘하 분석관 10명 몫을 혼자 하고 있어. 그 아이 눈 하나밖에 없지만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있어. 경기도 과천 국군방첩사령부 지하 4층 정보분석실. 수백 대의 서버가 내뿜는 열기와 펜 돌아가는 소리가 가득한 곳. 독고휘는 왼쪽 눈에 검은 안대를 하고 모니터 3대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오른쪽 눈동자는 푸른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행정병이 아니었다. 방첩사령관 염시우는 조카의 비상한 두뇌와 직관력을 알아보고 그를 정보분석팀에 배속시켰다. 독고휘는 자신의 눈을 앗아간 군대라는 조직의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 미친 듯이 데이터에 매달렸다. 독고 병장님, 이것 좀 봐주십시오. 후임 분석관이 독고휘를 불렀다. 동기들은 상병이었지만 독고휘는 특진을 거부했음에도 업무 성과로 인해 조기 진급하여 병장이 되어 있었다. 독고휘가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이거 이상합니다. 3군단에 보급된 방탄복 관통 실험 영상입니다. 프레임이 끊깁니다. 독고휘는 영상을 초 단위로 쪼개보았다. 조작이네. 총알이 발사되는 순간과 타격되는 순간의 조도가 달라. 편집했어. 실제로는 뚫렸는데 안 뚫린 영상으로 바꿔치기 한 거야. 이 방탄복 납품업체가 어딥니까? 태산방산. 대표이사 동갑수. 나태산 의원의 사돈입니다. 독고휘는 주먹을 쥐었다. 이 방탄복은 다음 달 해외 파병 부대와 GOP 부대에 전면 보급될 예정이었다. 만약 이게 뚫린다면 제2의 제3의 독고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아예 목숨을 잃는 병사들이 속출할 것이다. 이모. 아니 사령관님께 보고해. 그때였다. 분석실 문이 열리고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그 뒤로 낯선 대령이 들어왔다. 국방부 검찰단 소속 황 대령이었다. 그는 나태산 라인의 사람이었다.
독고휘 병장. 직무 태만 및 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분석실 요원들이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입니까? 영장 있습니까? 황 대령은 비웃으며 영장을 흔들었다. 여기 있다. 내 놈이 외부 서버로 데이터를 빼돌렸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컴퓨터 압수하고 독고휘 연행해. 이것은 함정이었다. 나태산이 선수를 친 것이다. 독고휘가 방탄복 비리를 캐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그를 먼저 범죄자로 몰아 입을 막으려는 수작이었다. 독고휘는 담담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나가죠. 대신 제 컴퓨터 건드리지 마십시오. 시끄러워. 끌고 가. 헌병들이 독고휘의 양팔을 잡았다. 그때였다. 분석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염시우 사령관의 얼굴이 나타났다. 멈춰. 차가운 목소리가 분석실을 얼어붙게 했다. 황 대령. 내 허락 없이 내 부하를 건드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군화발을 들여놓나? 사령관님. 이건 국방부 장관님 제가 사항입니다. 장관? 그 양반 나태산이랑 골프 치느라 정신없지. 내 구역에서 내 새끼 데려가려면 탱크라도 몰고 와야 할 거야. 방첩대원들. 예. 사령관님. 전원 무장해. 외부 침입자다. 체포에 불응하면 발포해도 좋다. 철컥. 분석실 요원 20명이 동시에 권총을 뽑아 황 대령과 헌병들을 겨누었다. 황 대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미쳤어. 이건 반란이야. 반란은 내 놈들이 하고 있지. 불량 방탄복으로 군인들 죽이려는 게 반란이 아니면 뭔가. 휘야. 독고휘가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예. 사령관님. 데이터 백업했지? 예. 제 머릿속에 그리고 안전한 곳에 다 있습니다. 좋아. 지금부터 작전 변경이다. 수비는 없다. 전면 공격이다. 방첩사령부의 보호 아래 독고휘는 풀려났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나태산 의원은 언론을 통해 장군 가족의 수사 방해, 방첩사의 사조직화라며 여론몰이를 했다. 인터넷에서는 염라희 의장을 탄핵하라는 댓글 부대의 공작이 시작되었다.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했다. 독고휘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권력형 비리의 중심에 있다는 뉴스가 도배되었기 때문이다. 염 자매들은 긴급 화상 회의를 열었다. 여론이 안 좋아. 나태산이 돈을 얼마나 풀었는지 방송국이고 신문이고 다 우리를 공격해. 염광분 중장이 분통을 터뜨렸다. 언니, 내가 탱크 끌고 여의도 갈까? 안 돼. 그러면 진짜 반란이 돼. 나태산이 원하는 그림이야. 염라희가 침착하게 말했다. 우리는 군인이다. 군인은 팩트로 싸운다. 휘가 찾아낸 그 방탄복. 실물을 확보해야 해. 영상만으로는 부족해. 실제 창고에 있는 물건을 가져와서 국민들 앞에서 쏴봐야 해. 문제는 그 창고 위치야. 태산 방산이 비밀 창고에 숨겨놨어. 공식 납품 창고에는 정상 제품을 깔아놓고 실제 보급할 때는 불량품을 섞어서 내보내는 수법이야. 염제나 준장이 끼어들었다. 비밀 창고 위치. 내가 알아낼게. 나한테 신문 전문가들 많은 거 알지? 독고휘가 손을 들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4명의 장군이 동시에 독고휘를 쳐다봤다. 무슨 소리냐? 넌 병사야. 그리고 눈도. 저만 할 수 있습니다. 나태산 쪽은 지금 이모들의 동선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특전사가 움직이면 바로 증거 인멸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감금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움직여야 허를 찌를 수 있습니다. 위험해. 그놈들 조폭까지 끼고 있어. 어머니. 저 군인입니다. 제 동료들이 종이 쪼가리 입고 전쟁터 나가는 꼴 못 봅니다.
보내주십시오. 독고휘의 결의에 찬 눈빛에 염라희는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제나야, 내 예하 최정의 요원 2명 붙여 그림자처럼 따르게 해. 휘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너희 부대 해체다. 알았어, 언니. 내 목을 걸게. 그날 밤 경기도 파주의 한 폐공장 단지. 독고휘는 사복 차림에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다. 안대 위로 검은 뿔테 안경을 써서 평범한 대학생처럼 위장했다. 그의 귀에는 초소형 인이어가 꽂혀 있었다. 삼시 방향 컨테이너 뒤에 보초 2명. 무장했다. 염제나의 부하 코드명 알파의 목소리였다. 독고휘는 숨을 죽이고 컨테이너 사이를 이동했다. 그가 찾아낸 정보에 따르면 이곳이 태산 방산의 비창고였다. 불량 방탄복 5만 벌이 적재된 곳. 독고휘는 창고 후문으로 접근했다. 전자식 잠금 장치가 있었다. 그는 방첩사에서 배운 해킹 툴을 이용해 10초 만에 문을 열었다. 창고 안은 거대했다. 박스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독고휘는 박스 하나를 뜯었다. KM7이라고 적힌 방탄복을 꺼내 칼로 찔러보았다. 푹. 너무나 쉽게 칼이 들어갔다. 내부를 뜯어보니 케블라 섬유 대신 압축 스펀지와 얇은 철판이 섞여 있었다. 개자식들. 이걸 입고 총을 맞으라고. 독고휘는 증거 사진을 찍고 방탄복 하나를 가방에 챙겼다. 그때였다. 윙. 사이렌이 울렸다. 해킹 툴의 흔적이 발각된 것이다. 함정이다. 튀어. 인이어에서 비명이 들렸다. 창고의 모든 조명이 켜지며 쇠 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든 용역 깡패 수십 명이 튀어나왔다. 그들 뒤에는 태산 방산의 사장 동갑수가 서 있었다. 쥐새끼가 들어왔네. 합참의장 아드님 아니신가? 동갑수가 비릿하게 웃었다. 여기서 죽으면 의문사 처리되겠지. 타령하다 사고사로 위장하면 그만이야. 죽여. 깡패들이 달려들었다. 독고휘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한쪽 눈이 없어진 후 남은 감각들을 극도로 예민하게 훈련해왔다.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 바닥의 진동. 오른쪽이다. 독고휘는 고개를 숙여 날아오는 파이프를 피하고 상대의 명치를 가격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다. 뒤에서 날아온 발차기에 독고휘가 굴렀다. 잡아. 팔다리 다 부러뜨려. 깡패들이 독고휘를 덮치려는 순간 천장의 유리창이 깨지며 2개의 검은 그림자가 떨어져 내렸다. 염제나가 보낸 특수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착지와 동시에 섬광탄을 터뜨렸다. 꽝. 내 눈. 깡패들이 눈을 감고 비명을 질렀다. 요원들은 춤을 추듯 깡패들을 제압해 나갔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들렸다. 요원 하나가 독고휘를 일으켰다. 도련님, 늦었습니다. 물건 챙기셨습니까? 네. 확보했습니다. 가시죠. 여단장님이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독고휘와 요원들이 창고를 빠져나가려 할 때 동갑수가 품에서 권총을 꺼냈다. 어딜 가? 다 죽어. 탕. 총성이 울렸다. 독고휘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요원을 밀쳤다. 독고휘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다. 스치듯 맞았지만 충격은 컸다. 도련님. 독고휘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안 죽어. 이까짓 거. 내 눈보다 안 아파. 그는 가방을 움켜쥐었다. 돈갑수. 넌 오늘 끝났다. 창고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한 대가 아니었다. 수십 대의 공격 헬기가 파주의 밤하늘을 뒤덮었다. 염광분 중장의 지상작전 사령부 항공 타격대였다. 여기는 지작사령관이다. 창고 포위 완료.
무기 버리고 투항하지 않으면 전원 사살한다. 확성기 소리에 동갑수는 총을 떨어뜨렸다. 하늘을 새까맣게 덮은 헬기의 불빛 아래 독고휘는 피 묻은 어깨를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걸어나왔다. 그의 품에는 50만 국군 장병의 목숨이 담긴 불량 방탄복이 안겨 있었다. 디데이. 국방위원회 청문회 마지막 날. 나태산 의원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독고휘가 체포되었다는 가짜 뉴스가 퍼졌고 태산 방산 창고 습격 사건은 조폭 간의 다툼으로 언론에 포장되었다. 염나희 의장.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진 사퇴하시죠. 나태산이 의사봉을 두드리듯 책상을 치며 말했다. 방청석에는 그가 동원한 관변 단체 회원들이 염나희 구속 팻말을 들고 있었다. 염나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퇴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이 하셔야 할 겁니다. 뭐라고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군. 그때 청문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렸다. 철컥. 모든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휠체어를 탄 것도 환자복을 입은 것도 아니었다. 말끔하게 다림질된 어급 전투복을 입은 병사 한 명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왼쪽 눈에는 검은 안대, 오른쪽 어깨에는 붕대.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사열하는 장군처럼 당당했다. 독고휘였다. 저 녀석이 왜 여기 있어? 나태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헌병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독고휘의 뒤로 염시우 사령관과 방첩사 요원들이 호위하며 들어왔다. 증인 입장합니다. 염시우가 차갑게 외쳤다. 독고휘는 증인석에 섰다. 그리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중계 카메라를 향해 경례했다. 충성. 병장 독고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웅성거렸다. 독고휘는 가져온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서 피 묻은 방탄복을 꺼냈다. 이것이 태산 방산이 만든 KM7 방탄복입니다. 나태산 의원님, 이 방탄복이 안전하다고 하셨죠? 그건 검증된 제품이다. 어디서 쓰레기를 주워와서. 독고휘는 품에서 권총을 꺼냈다. 장내가 비명으로 가득 찼다. 경호원들이 총을 뽑으려 했다. 하지만 독고휘는 총구를 자신이 가져온 방탄복에 댔다. 제가 직접 입증하겠습니다. 독고휘는 방탄복을 증인석 테이블에 세워놓고 방아쇠를 당겼다. 탕! 총알은 방탄복을 종이처럼 뚫고 지나가 뒤에 있던 의자 등받이를 박살냈다. 나무 파편이 나태산의 얼굴로 튀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우리 병사들이 입고 전장에 나갈 옷이었습니다. 이걸 입고 죽어가면 또 사고사로 위장하실 겁니까? 나태산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저건 조작이다. 내 놈이 바꿔치기 한 거야. 그때 대형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다. 염제나 준장이 확보한 돈갑수의 신문 영상, 염시우 소장이 복구한 나태산의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염광분 중장이 압수한 비밀 창고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방송되었다. 나 의원님, 이번 것만 잘 넘기면 50억 꽂아드립니다. 그래. 염나해 그 여자만 보내버리면 군대는 우리 세상이야. 나태산의 육성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끝났습니다. 염나희가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다. 방첩사령관. 지금 즉시 나태산 의원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뇌물수수,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하라. 네. 알겠습니다. 방첩사 요원들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 나태산의 양팔을 꺾었다. 이거나. 나 국회의원이야. 면책특권 있어. 내란 음모에 면책특권은 없다. 끌고 가. 나태산이 개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방청석의 관변 단체 회원들은 슬그머니 팻말을 내리고 도망쳤다.
독고휘는 비틀거렸다. 어깨의 출혈이 심해지고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현기증이 밀려왔다. 휘야. 염나희가 단상에서 뛰어내려와 아들을 부축했다. 어머니, 저 잘했죠? 그래. 잘했다. 너무나 잘했다. 내가 대한민국을 구했다. 염나희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승리의 눈물이었다. 며칠 후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다. 독고휘는 외눈의 영웅으로 불리며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다. 태산 방사는 공중분해되었고 관련된 국방부 공무원들은 전원 구속되었다. 독고휘가 입원한 병실. 4명의 장군이 모였다. 독고휘는 침대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다. 휘야. 대통령님께서 훈장 수여하신단다. 그리고 조기 전역도 다시 권유하셨어. 염나희가 말했다. 독고휘는 사과 조각을 어머니 입에 넣어주며 웃었다. 훈장은 받을게요. 근데 전역은 안 해요. 아직도? 이제 할 만큼 했잖아. 아니요. 아직 남았어요. 저 병장 달았잖아요. 이제 제분대원들 챙겨야죠. 그리고 나태산 같은 놈들이 또 나오지 말란 법 없잖아요. 제가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이 눈으로. 독고휘는 자신의 안대를 가리켰다. 이 까만 눈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썩은 놈들이. 내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들은 알았다. 자신들이 아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자신들과 군대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독고휘는 부대로 복귀했다. 율곡부대가 아닌 그가 새롭게 둥지를 튼 국군방첩사령부로. 정문을 통과하는 그의 뒤로 4개의 별, 3개의 별, 2개의 별, 하나의 별이 든든한 배경이 되어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빛나는 별은 독고휘의 가슴에 달린 작대기 4개, 병장 계급장이었다. 진정한 군인은 계급장이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계절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과천 청계산 자락에 위치한 국군방첩사령부 연병장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1년 전 강원도 고성의 차가운 보일러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독고휘는 이제 전역 신고를 앞둔 병장이 되어 있었다. 생활관에서 짐을 싸던 독고휘는 거울을 보았다. 왼쪽 눈을 가린 검은 안대. 그것은 그에게 영구적인 장애였지만 동시에 그가 치러낸 전쟁의 훈장이었다. 똑똑. 후임병이 들어왔다. 독고휘가 가장 아끼던 부사수였다. 독고 병장님. 다 되셨습니까? 다 됐다. 후임병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병장님 안 계시면 이제 저희는 누가 지켜줍니까? 독고휘는 더블백을 매며 웃었다. 내가 지켜주는 게 아니다. 너희가 서로를 지키는 거야. 그리고 내 눈은 항상 여기에 두고 간다. 독고휘는 자신의 관물대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그가 직접 작성한 부대 내 부조리 식별 및 대응 매뉴얼이라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다. 지난 1년간 그가 밤잠을 줄여가며 만든 후임들을 위한 유산이었다. 오전 10시. 사령부 대강당. 통상적인 저녁식은 대대장 주관으로 간소하게 치러진다. 하지만 오늘만은 달랐다. 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다. 방첩사령부 소속 장병들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인근 부대 병사들, 그리고 수많은 취재진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단상 중앙에는 4명의 장군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합참의장 염나희, 지상작전 사령관 염광분, 방첩사령관 염시우, 특전 여단장 염재나. 대한민국 군을 움직이는 4개의 기둥이자 독고휘의 이모와 어머니. 그들은 오늘 지휘관이 아닌 한 병사의 가족으로서, 그리고 그를 존경하는 군 선배로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 저녁 신고. 독고휘가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병장 독고희 20XX 년 12월 30일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우렁찬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염라해 의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그녀는 규정을 어기고 단상 아래로 내려와 아들을 꽉 끌어안았다. 고생했다. 내 아들. 정말 고생했어. 어머니. 아니 의장님. 저군 생활 잘 마친 거 맞습니까? 그럼. 너보다 잘한 군인은 없다. 너는 내 아들이기 이전에 최고의 군인이었다. 강당에 있던 모든 장병이 기립박수를 쳤다. 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저 한쪽 눈을 잃은 병장이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 생명을 위해 어떤 싸움을 해왔는지. 독고휘는 마이크를 잡았다. 전우 여러분, 나는 오늘 군복을 벗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군인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만 국가는 군인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내가 흘린 피가, 내 잃어버린 눈이 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부당한 명령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전우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동조입니다. 나는 비록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지만 진실을 보는 눈은 두 개일 때보다 더 밝아졌습니다. 여러분도 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독고휘가 말을 마치고 마지막 경례를 올리자 강당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환송이 아니었다. 영웅에 대한 예우였다. 저녁식이 끝나고 부대 정문을 나서는 길.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독고휘는 어머니와 이모들의 배웅을 받으며 차에 오르려 했다. 그때 정문 옆 면회소에서 누군가가 뛰쳐나왔다. 휠체어를 탄 청년과 그 어머니였다. 독고 병장님. 독고휘가 걸음을 멈췄다. 휠체어를 탄 청년은 1년 전 22사단에서 구타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될 뻔했던, 그러나 독고휘의 폭로 덕분에 조기에 발견되어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김일병이었다. 김일병. 여기까지 웬일이야? 병장님 가시는 길 꼭 보고 싶어서요. 병장님 덕분에 저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일병은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나 비틀거지지만 두 발로 섰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경례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일병의 어머니가 독고휘의 손을 잡고 오열했다. 우리 아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독고휘는 김일병을 안아주었다. 건강해야 해. 포기하지 말고.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염광분 중장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다. 언니, 나 전역하면 휘 밑에서 일할까봐. 염시우가 핀잔을 줬다. 언니 성격에 민간인 되면 3일 만에 경찰서 갈걸. 그냥 군에 뼈를 묻어. 내 자매는 눈밭 위에서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차가운 겨울 공기를 따뜻하게 녹였다. 시간은 흘러 3년 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입구에는 독고 인권재단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이곳은 군 내부의 억울한 사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이었다. 독고휘가 자신의 사죄와 국가배상금 전액을 털어 만든 곳이었다. 사무실 안은 분주했다. 변호사들과 상담원들이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다. 독고휘는 대표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안대는 여전했다. 대표님, 육군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비서가 편지 한 통을 건넸다. 발신인은 수영번호 3840, 마석두였다. 독고휘는 무표정한 얼굴로 봉투를 뜯었다. 독고휘 씨. 아니 대표님. 저 마석두입니다. 이곳 생활은 지옥 같습니다.
매일 밤 당신 꿈을 꿉니다. 당신 눈을 찌르던 제 손을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사람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깨닫고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편지지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독고휘는 편지를 읽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용서라. 그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용서는 피해자의 몫이 아니다. 가해자가 평생 짊어져야 할 형벌이 끝나지 않는 한 용서는 없다. 마석두가 겪는 고통은 그가 뿌린 씨앗이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왔다. 아이고, 우리 대표님 바쁘신가? 저녁 후 국방부 장관이 된 염나희였다. 그리고 그 뒤로 합참의장으로 승진한 염광분, 육군 참모총장이 된 염시우, 특전사령관이 된 염재나가 들어왔다. 일명 독고 라인으로 불리는 군의 최고 실세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어머니, 이모들, 근무 시간에 이렇게 단체로 오시면 어떡합니까? 독고희가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었니? 재단 설립 3주년이잖아. 염나희가 케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내가 국회로 갈지 결정하기로 한 날이기도 하고. 염나희의 말에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다. 여당과 야당 모두 독고휘를 영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젊은 영웅, 불굴의 의지, 정의의 사도. 그보다 완벽한 정치적 아이콘은 없었다. 독고휘는 사과를 깎아 어머니에게 건넸다. 어머니, 저는 정치는 안 합니다. 왜? 내가 나서면 더 큰 힘으로 바꿀 수 있잖아. 권력은 고이면 썩습니다. 나태산도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겠죠. 저는 권력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감시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독고휘는 자신의 안대를 매만졌다. 이 눈으로 지켜봐야죠. 어머니가 장관으로서 잘하고 있는지, 이모들이 딴짓 안 하는지. 제가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군대가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염광분이 호탕하게 웃었다. 역시 우리 조카다. 그래. 내가 밖에서 회초리 들고 서 있으면 우리도 무서워서라도 똑바로 하겠지. 염시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휘가 보내는 공문이 제일 무서워. 감사원 감사보다 더 지독하게 파고드니까. 가족들은 케이크에 촛불을 켰다. 촛불 하나. 그것은 독고휘의 하나 남은 눈처럼 위태롭지만 강렬하게 타올랐다. 후. 다 같이 촛불을 껐다. 그날 밤. 독고휘는 혼자 옥상 정원에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수많은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 지금도 추위에 떨며 경계 근무를 서고 있을 병사들이 있을 것이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상병이니. 나다. 요즘 부대 분위기 어떠냐? 중대장이 새로 왔다며. 이상한 짓 안 하고. 그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형이 바로 달려간다. 전화를 끄는 독고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휘야. 뒤에서 염나희가 다가왔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에 코트 하나를 덮어주었다. 아직도 마음의 짐을 못 내려놓았니? 아니요. 짐이 아닙니다. 어머니. 독고휘는 미소 지었다. 이건 제 사명입니다. 5대 독자로 태어나 귀하게 자랐지만 군대에서 가장 밑바닥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왔죠. 신이 제 눈을 가져간 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더 깊이 보라는 뜻이었다고 생각해요. 염나희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자신이 보호해야 할 어린 아들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군대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기둥이었다. 고맙다. 잘 자라줘서. 그리고 살아줘서. 어머니도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자는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강원도 고성의 눈보라 치던 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던 청년은 이제 수만 명의 병사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다. 그의 육체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남았지만 그 흉터야말로 그를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군인으로 만든 훈장이었다. 독고휘는 안대 너머로 보이지 않는 왼쪽 눈이 욱신거림을 느꼈다. 그것은 비가 오려는 신호가 아니었다.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부조리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신호였다. 가시죠. 어머니. 내일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 가자. 독고휘가 앞장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그 어떤 사성 장군보다 거대해 보였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독고휘가 두 눈을 부릅뜨고 비록 한쪽은 마음의 눈이지만 지켜보는 한 대한민국 군대의 겨울은 가고 따뜻한 봄이 올 것이다. 이것은 복수극이 아니다. 이것은 사랑과 정의 그리고 꺾이지 않는 군인 정신에 대한 기록이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